누구세요? 전 집에 가야 하는데. 어머니 저예요. 준우. 아, 우리 아들. 근데 우리 여긴 왜 왔어? 어머니 이제 여기서 사실 거예요. 아니, 안 돼. 여긴 산속인데, 준우야. 어머니 여기서 푹 쉬시면서 지내세요. 무슨 소리야? 난 집에 가야 해. 한 달에 한 번 들를게요. 한 달 아니, 안 돼. 내 집에 가야 해. 어머니 더 이상 말씀 마시고 들어가세요. 내 아들. 이가 정말 날 여기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저희 채널의 새로운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순입니다. 올해 75살이고 지금은 강남의 고급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더 이상 제 전철을 밟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도산대로에 있는 제 건물 앞에서 찍은 20년 전 사진을 보고 있네요.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행복한 사업가의 아내였고 5층짜리 상가 건물의 월세 수입만으로도 풍족한 생활이 가능했고 청담동 단독주택에서의 생활은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떠난 후 16살이던 아들 준우를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를 모두 아들 교육에 쏟아부었죠. 다행히 준우는 제 기대에 부응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아들을 보며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주변에서도 미순 씨는 복 받았네라며 부러워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라는 걸. 아들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연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재벌가의 따님이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웨딩 드레스 뒤에 숨겨진 본성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런 아들을 키워내다니. 결혼식 날 며느리가 했던 말입니다. 그때는 진심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면 그 말 속에 숨겨진 계산적인 뭔가가 보입니다. 2년 전 오늘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저희가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물 관리도 힘드실 텐데. 그렇게 시작된 제 추락이었습니다. 집을 팔고 상가 건물 관리를 맡기고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철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며느리는 공손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제 재산이 하나 둘 아들 명의로 넘어가면서 서서히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과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건물 관리하시는 일 많이 힘드시죠? 요새 임대차 계약도 까다롭고 사기를 당하시면 어쩌나 걱정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결국 도산대로 상가 건물을 아들 명의로 바꾸자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며느리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요즘 부동산 사기가 많다는 뉴스도 봤고 나이가 들수록 건물 관리가 벅차게 느껴지기도 했죠. 어머님 저희가 관리만 해드릴게요. 수입은 그대로 어머님 통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며느리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죠. 건물 수입은 아들 통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제게는 매달 조금씩 생활비를 주는 정도였습니다. 아들은 바빠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며느리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손주들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지내주세요. 그리고 식사는 저희 먹고 난 후에 하시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너무 서럽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어느 날 며느리가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애들이 둘 다 유학을 가게 됐어요. 학비가 너무 비싸서 청담동 집이라도 처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제 청담동 집마저 팔리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집이었는데 매매 대금은 당연히 아들 통장으로 들어갔고 집을 판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갑질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저희 집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대로만 하셔야죠. 아침에는 애들 깨기 전에 일어나셔서 조용히 계시고 마치 무급 가사도우미처럼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한 일에 잘못을 찾아내기에 바빴고
끊임없이 훈계를 했죠. 손주들과 만나기 어려워졌습니다. 방학 때 집에 온 손주들이 보고 싶어서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못마땅해 하던 며느리는 결국 어머님 아이들이 할머니를 무서워해요. 이제 애들 앞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손주들을 유학 보내놓고 정작 저는 그들과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더 끔찍한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걸.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지경이 되었지만 그래도 전 참았습니다. 내 아들, 내 며느리, 내 손주들이니까. 하지만 그들은 제가 참는 걸 알면서도 더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일을 시켰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빨래를 하라 했고, 빨래를 하고 있으면 청소를 하라 했죠. 마치 제가 가정부라도 된 것처럼. 문제는 제가 일을 끝내도 끝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늘 저를 나무랐고, 어머님, 이렇게 대충 청소하시면 어떡해요? 여기 먼지 좀 보세요. 다시 하셔야겠어요. 그렇게 한번 시작된 일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쯤이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아침이면 또다시 똑같은 하루가 시작됐죠. 식사 시간도 점점 더 비참해졌습니다. 같은 상에서 따로 먹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부엌 구석에서 찬밥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먹고 설거지 하시고 나서 드세요. 음식 냄새 나면 애들 공부하는데 방해되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치매 조기 진단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보니 제가 평소에 하는 행동들이 모두 치매 증상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둔다. 대화가 자주 끊긴다. 우울해 보인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지. 잠도 못 자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기억력도 떨어지는지. 며느리의 끊임없는 갈굼과 스트레스 때문이었던 거죠.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는데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제 어머님 치매 진단을 받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당신도 봤잖아요. 요즘 어머님 모습 이제는 정말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당신 고등학교 동창이 산속에 별장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모시면 안 될까요?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일을 시키고 제 자존심을 짓밟았는지. 저를 정말 치매의 환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저를 괴롭혀서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더욱 맑아졌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뻔히 보였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무슨 행동을 해도 치매 증상으로 보일 게 뻔했습니다. 잠을 못 자서 피곤한 표정을 지으면 우울 증상, 스트레스로 밥을 못 먹으면 식욕 저하, 며느리의 모진 말에 충격받아 벌벌 떨면 손떨림 증상. 전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요. 그들이 저를 산속에 버릴 때까지 전이 집에서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쯤 오랜만에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치매 초기에는 약으로도 좋아질 수 있대요. 순간 가슴 한켠이 시렸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던 아들이 이제는 저를 병원에 데려가려 하다니. 하지만 전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하긴 했나 보구나. 병원에서는 당연히 치매 초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제가 워낙 힘들어 보였으니까요. 의사는 약을 처방해 주었고 정기적인 검진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며느리가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듯한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이제 어머님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알아본 요양원이 몇 군데 있는데.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양원은 안 돼. 다른 사람들 눈도 있고 내가 다른 계획이 있어.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는 우연히 아들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형, 별장 좀 빌려줘. 한 달만이라도
아니, 그게 어머니가 좀 쉬다 오셔야 할 것 같아서. 전 알았습니다. 이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용돈 통장에 남아있던 돈을 모두 현금으로 바꾸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제가 ATM기를 다룰 줄 모른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통장을 건드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 며느리가 저를 학대하는 영상, 재산을 가로채는 과정의 서류들, 치매 진단을 의도적으로 유도한 정황, 이 모든 것을 복사해서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 그들이 저를 버리러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달랐어요. 평소처럼 구박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친절하게 구는 게 이상했죠. 어머님, 오늘은 좋은데 모시고 갈 거예요. 공기 좋은 곳에서 푹 쉬다 오세요. 짐을 챙기면서도 저를 의심하지 않더군요. 제가 치매에 걸린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전 이미 작은 가방에 필요한 건 다 넣어 두었습니다. 현금, 신분증, 통장 그리고 그들의 죄를 증명할 증거들. 차를 타고 몇 시간 달리니 산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이어졌죠. 마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울창한 나무들만이 저희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멀리 낡은 별장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모든 걸 걸어야 할 마지막 연기가 시작된다는 걸 직감했죠. 누구세요? 전 집에 가야 하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정말 기억을 잃은 것처럼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준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는 아들. 그의 목소리에 책임감이 묻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 연기가 너무 완벽해서 당황한 걸까요? 준우. 아, 우리 아들. 근데 여긴 왜 왔어?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한 듯 몸을 떨었습니다. 내심 아들이 마음을 바꾸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까요? 어머니, 이제 여기서 사실 거예요. 차갑게 내뱉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로 이러려고 하는구나. 내 새끼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산다고? 아니, 안 돼. 여긴 산속인데. 목소리를 높이며 애써 항변했지만 아들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앞으로 나서더니 어머님 여기서 푹 쉬시면서 지내세요. 가식적인 미소를 띤 채 말하는 며느리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겠죠. 무슨 소리야? 난 집에 가야 해. 한 달에 한 번 들를게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오래 버티라는 거군요. 이 깊은 산 속에서. 한 달! 아니, 안 돼! 내 집에 가야 해! 이제는 정말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연기가 아닌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말씀 마시고 들어가세요. 아들의 마지막 말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의 망설임도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죠. 내 아들! 네가 정말 날 여기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은 제 진심이었습니다. 연기가 아닌 제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참마음이었죠. 별장은 생각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오래된 창고를 개조한 듯한 건물이었는데 겨울이 다가오는데도 난방 시설이라고 찾아볼 수 없었죠. 물은 펌프로 길었어야 했고 화장실은 밖에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들고 온 봉지 몇 개를 내려놓았습니다. 라면과 통조림, 그리고 물 몇 병. 한 달은커녕 일주일도 버티기 힘들 양이었고, 하지만 그들은 제가 그때까지 버틸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들은 끝내 제 얼굴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오히려 당당했고 승자처럼 보이는 그 얼굴을 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차가 떠나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혼자가 되었을 때 천천히 가방을 열어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도산대로의 그 번듯한 상가, 건물과 청담동의 고급 주택을 빼앗은 대가로 그들은 이제 제가 준비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변호사 배지를 떼게 될 내 아들과
모든 이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될 며느리, 이제 진짜 복수의 막이 오르는 거예요. 첫날 밤은 무서웠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깊은 산속의 밤, 어둠이 내리자 온갖 동물 소리가 들려왔고 바람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죠. 한밤중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비치는 달빛에 의지의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도산대로 상가, 건물의 증여 계약서, 청담동 집을 팔 때의 모든 서류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죠. 이것만 있으면 그들이 저를 어떻게 속이고 재산을 빼앗았는지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이틀째 되는 날 비가 왔습니다. 오래된 지붕 틈새로 빗물이 새기 시작했죠. 구석구석 양동이를 놓아가며 빗물을 받았지만 방 안은 금세 습기로 가득 찼습니다. 찬 기운이 온몸을 파고들었죠. 셋째 날은 더 힘들었습니다. 라면과 통조림으로 연명하는 생활. 그나마도 물을 끓일 방법이 없어 찬물에 라면을 말아 먹어야 했죠. 이런 곳에서 한 달을 버티라는 건 결국 저보고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넷째 날, 저는 마을까지 가는 길을 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조금씩 산을 내려가 보고 다시 별장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했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간중간 나뭇가지로 표시도 해두었고 특이한 바위나 나무도 기억해뒀습니다. 다섯째 날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별장 안에 있었지만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온몸이 떨렸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오래 버티다가는 제가 먼저 무너질 거라는 걸. 일주일이 지나고 식량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하루 한 끼로 버텨야 했죠. 밤이면 배고픔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더욱 또렷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저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혹시나 하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산을 지나가는 등산객의 차량이었습니다. 2주일이 지날 무렵 저는 결심을 고쳤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온다던 아들의 방문을 기다리다가는 제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었고 며칠 전부터는 밤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째 되는 날 새벽 저는 모든 짐을 꾸렸습니다. 증거가 될 서류들을 비닐로 단단히 싸서 가방 깊숙이 넣었죠. 그리고 남은 식량도 챙겼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란 생각에 묘한 해방감이 들었네요. 날이 밝자마자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연습했던 길이라 크게 헤매지는 않았죠. 다만 체력이 문제였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고 지냈던 터라 자주 쉬어가야 했죠. 그렇게 6시간을 걸어 마침내 마을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를 버린 그 산을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가를 치르게 할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을에 도착한 첫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여관으로 가 따뜻한 물로 몸을 씻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푹신한 침대에서 하루를 보냈죠. 2주일간의 산속 생활이 얼마나 저를 지치게 했는지 그제서야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살이 빠지고 초췌해진 얼굴 모습이야말로 최고의 증거가 되겠다 싶었죠.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어 두었습니다. 여관 주인에게 물어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직접 신고하기 전에 이곳에서 며칠 머물며 제 상황을 기록했죠. 산속 생활을 하면서 메모해 두었던 일기도 정리하고 증거들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사라진 걸 이제야 안 모양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별장에 가보니 안 계시던데. 문자로 답장을 보냈죠. 이제 와서 찾지 마라. 네가 버린 애미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바로 전화기를 껐습니다. 아마도 지금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경찰에 신고할까봐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겁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어르신 말씀해 주세요. 친절한 여경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도산대로 상가 건물을 빼앗긴 과정부터 청담동 집을 팔게 된 경위를, 치매 진단을 의도적으로 유도한 과정, 그리고 산속에 버려진 일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죠. 여기 제가 준비한 증거들입니다. 서류 가방을 열자 경찰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리된 서류들, 녹음 파일, 사진, 거기에 산속 생활을 기록한 일기까지. 하지만 아들은 역시나 변호사답게 대응해왔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치매 증상이 있으신 어머님이 갑자기 나가셨어요라며 오히려 실종 신고를 하더군요. 며느리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수색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만 오신다면, 혹시나 저희가 잘못한 게 있다면 다 고치고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보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끝까지 연기하였지만 진실은 곧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은행거래 내역, 병원 기록, 등기부등본 등이 하나 둘 확인되었고 그들의 거짓말은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산속 별장에 남아있던 방치의 흔적들, 경찰은 이제 이 사건을 단순한 실종이 아닌 계획된 유기 사건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아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기자회견도 열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죠. 변호사 사무실은 휴업 공고가 걸린 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제가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산대로 상가 건물의 증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는 정황, 청담동 집을 처분하는 과정에서의 기망행위, 어머니를 산속 별장으로 모신 건 그저 요양을 위해서였습니다. 매달 한 번씩 찾아뵙고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드리기로 했는데 하지만 별장의 실제 모습은 달랐습니다. 경찰이 현장 조사를 나갔을 때 그곳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라는 걸 즉시 파악했다고 하더군요. 겨울을 앞둔 시점에 난방 시설도 없고 제대로 된 식수도 공급되지 않는 곳이었으니 결정적인 순간은 산속 별장을 빌려준 아들의 친구 말이었습니다. 준우가 부탁하더군요. 며칠만 별장을 빌려달라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런 계획이었을 줄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나오는 아들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 한때는 당당하던 변호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피의자 김준우 특수 존속유기 및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검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수갑을 찬 아들이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며느리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고 이제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변호사협회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아들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변호사는 더 이상 자격이 없다는 게 그들의 판단이었고 이제 남은 건 재산을 되찾는 일뿐입니다. 제가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은 민사소송에서도 힘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형사 재판이 시작되고 동시에 저는 재산을 되찾기 위한 민사소송도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증거들은 민사재판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도산대로 상가, 건물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의 기망행위, 청담동 집을 처분하면서 벌어진 강압적인 상황들, 모든 것이 법정에서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저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이렇게 완벽한 증거를 가진 의뢰인은 처음이라며 놀라워했죠. 어르신께서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셨다니 제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봅니다. 특히 제가 산속 별장에서 찍은 사진들과 일기는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난방도 안 되는 곳에서 버티며 기록한 일기를 보면서 판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합니다. 첫 재판이 열린 날 법정에는 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요즘 세상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모두가 분노하고 있었죠. 특히 아들이 변호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큰 충격을 주었답니다. 변호사가 자기 어머니를 상대로 이런 짓을 저질렀다. 이는 법조계의 수치입니다. 판결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제 소유였던 모든 재산의 반환을 명령했고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도산대로 소재 건물 및 청담동 부동산 매각 대금 전액을 반환하고 드디어 제 재산을 되찾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 구석이 더 아파왔죠. 아들은 변호사 자격도 박탈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와 며느리는 이제 월세 단칸방에서 산다고 합니다. 한때 호화로운 삶을 살던 그들이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자랑하며 저를 부러워하던 이웃들이 이제는 저를 보며 안타까워하고 분노합니다. 미순 씨,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떻게 자식이 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전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되찾은 재산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겪은 일을 교훈 삼아 비슷한 처지의 다른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도산대로의 제 건물 맨 꼭대기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건물에는 고급 요양원이 입점해 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지난날을 돌아보곤 하죠. 재산을 되찾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노인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동행이라는 이름의 이 재단은 저처럼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 임시 거처도 제공하고 있죠. 제가 겪은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이런 일이 결코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으니까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희 어머니도 같은 일을 당할 뻔했어요. 얼마 전 재단을 찾아온 한 젊은이가 했던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뉴스에 나간 후로 비슷한 일을 겪을 뻔한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소식도 들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얻어 법무사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와는 헤어졌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먼 산 끝자락을 바라보듯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손주들은 가끔 제게 편지를 보내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그들과도 다시 만날 날이 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요즘 저는 바빠졌습니다. 재단 일도 있고 취미로 시작한 수채화 교실에도 다니고 있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합니다. 미순 씨는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요.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때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산속 별장에서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 그때의 두려움과 외로움이 다시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걸.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의지로 선택하고 제 뜻대로 살아가는 당당한 한 사람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나이가 들었다고 부모라는 이유로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봄을 기다립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봄을요.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사연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